안녕하십니까. 오늘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실전 팁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법무부 인티라이트 민승현 변호사입니다. 신청 실전 팁이라고 직접 제목까지 지어주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결국은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 금융 규제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마치 시험을 치는 듯한 기분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이 주제에 매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시험이든지 합격하는 비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 저희는 어떻게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마지막에 공유를 해드리면서 좀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사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소개는 간단히 이걸로 마치고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이제 금융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 중에서 몇 가지 제도가 있죠. 그 중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혁신금융 서비스 위주로 그 절차나 지정 기준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린 후에 마지막에 교과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팁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일반인데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크게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에 집중하고 계시겠지만 지정대리인 제도나 위탁 테스트 그리고 이제 규제 신속 확인 제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혁신금융 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역시 이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구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때 이제 그 테스트 차원에서 어떤 시범적인 영업 그리고 임시적으로 특례를 받아서 규제를 제외 적용받지 않는 서비스로 그렇게 신청을 하는 제도이고요. 그다음 지정대리나 위탁 테스트는 흔히 이제 대규모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기능, 예를 들면 은행이라면 대출, 그리고 뭐 증권회사라면 어떤 증권 거래의 중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질적인 업무가 될 텐데요. 이런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위탁을 받으려면 라이센스를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핀테크 업체들은 그런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중이라 라이센스 없이도 그런 본질적인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는 제도가 바로 지정 대리인 제도이죠. 그 위탁 테스트도 사실은 비슷한데요. 이거는 핀테크 기업이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업무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판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어필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오케이, 내가 이 서비스를 한번 해볼게 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금융회사에게 핀테크 기업에서 그 서비스를 위탁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정대리인 제도나 위탁 테스트는 누가 이 서비스의 운영 주체냐에 따라서 지정 대리인이 바로 핀테크 업체이고 위탁 테스트는 종전의 전통적 금융기관이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규제 신속 확인은 이게 과연 우리가 개발한 서비스가 규제의 대상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규제가 되는 법령을 여기에 내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신속하게 좀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은 법령상 30일 이내에 확인을 해주는 제도이죠. 최대 이제 90일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긴 하지만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신속히 그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핀테크 지정 대리인이나 위탁 테스트는 결국은 전통적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핀테크 업체들은 혁신금융 서비스에 집중을 하시겠죠. 실제로 제가 그 건수를 밑에 적어놨는데 이제 지정이 이루어진 건수입니다. 이제 신청 건수는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예, 왜냐하면은 불합격된 사례가 얼마인지를 확인 통계가 여전히 없고, 그리고 이제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드롭을 유도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정된 건수를 봤을 때 211건으로 거의 대부분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절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워낙 그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 핀테크 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역시 이제 거기서 따온 내용이고요. 크게 이제 신청하고 심사 과정이 저희들의 이제 주된 관심사이겠죠. 근데 다른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혁신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름이 희한하게도 수요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수요를 조사하는 거냐?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신청서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정말 이용 가능한 수요들이 있나? 라는 조사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사전에 그 너무 많은 신청을 좀 막고, 그리고 좀 더 구현 가능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위한 상담 신청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상담 신청이긴 하지만 매우 진지하게 작성을 하셔야죠. 예. 일단 사업 모델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이 신청서를 접수하다 보면 내 사업 모델에 무슨 구멍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핀테크 지원 센터와 그런 상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핀테크 지원 센터에서는 이것이 어떤 점에 허점이 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최근 경향은 이러이러하니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좀 더 수정을 해봐야겠다 라든지, 또는 무슨 뭐 금융 안정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좀 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이제 주게 되겠죠. 그래서 요 상담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전부 포함해서 이제 저는 신청 단계로 부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조사 신청서가 완성된 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때 바로 이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라는 통지를 받게 되죠. 예.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통지인 거지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거랑 또 달라요. 예. 이 금융 규제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죠. 예. 단순히 이제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통지를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때 이제 신청 양식을 그럼 정식으로 한번 제출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출하는 게 바로 신청서입니다. 예.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그 실무자들을 실무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예. 이거 실무적으로 이렇게 부른다는 게 아니라 그 내규에서 실무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예, 제가 만든 말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무단이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데요. 예. 이 검토 과정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제 심사하는 이제 소위원회 같은 것이 열리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이게 과연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 특례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 모델인지, 혹은 뭐 그냥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의 모델인지, 이런 분야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열리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예를 들면 뭐 설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그 휴가를 또 가야죠. 예. 그럴 때 빼고, 또 위원회가 열리려면은 각
위원님들의 일정이 또 맞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가 제대로 이제 심사하는 때가 1년에 몇 번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때에 잘 맞춰서 넣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좀 될 만한 것들 사전 조율이 다 되어서 이거는 좀 최종적으로 해볼 만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결국 최종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이제 지정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2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를 받게 되고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2년 혹은 2+2년 동안에 이 서비스의 그 안전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게 되고 결국 그 기간이 이제 끝날 때쯤에서 어떻게 시장에 계속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종료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지정 대리인과 위탁 테스트는 거의 유사한 절차인데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따로 확인해 보시고요. 규제 신속 확인 절차 역시 말씀드린 대로 통상 기준은 30일 이내 회신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뭐 보완하거나 타 기관의 또 승인이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지정이 되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교과서의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혁신금융 서비스가 무엇이냐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이나 방식 이런 것들과 좀 차별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통적인 금융업이 하지 못한 일들을 좀 빠르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혁신금융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상세히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정 사항에 관한 부분들이 모두 표시가 되어야 심사가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뭐 업무 범위는 무엇인지, 아니면 타겟인 이용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야 합니다. 예.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것들은 각 개별 서비스마다 어떤 조건을 부과한다는 거죠. 예. 부과 조건이라고 썼는데요. 부과되는 조건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가 조건이라고도 또 쓰거든요. 이거는 둘 다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크게 항상 두 가지입니다. 이 금융 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금융 시장, 금융 질서의 안전성을 뭐 문란케 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그 조건과 연계시켜 생각하셔야 되고요. 부가 조건은 각 서비스의 지정 시마다 계속 개별적으로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건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신청 자격은 뭐 금융회사라면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끔 해놨고, 상법상 국내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이면 됩니다. 예,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뭐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 금융혁신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약간 용어가 업무 범위라는 용어로 그 서술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특례의 범위를 설명하는 조항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특례를 고려할 수 있겠느냐랄 때 뭐 금융 관련 법령에 없거나 뭐 혹시 적용하는 것이 좀 적합치 않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좀 허용 여부가 좀 불명확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두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애매하다는 거죠. 예. 먼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면은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혁신적이냐라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혁신적인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금융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느냐, 사람들이 편리하게 느끼면 된다는 거니까 요건 좀 구체 현실 조금 더 와닿는 기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인데요, 이 규제를 받지 않고 특례를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례를 받지 않아도 기존에 그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법령이 정비돼 있다면 그 법령에 따라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두고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면서 이제 특례를 신청하면 그런 건 이제 안 봐주겠다는 거죠. 예.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이제 금융 소비자 피해 위험 예방 방안, 그리고 금융 질서 안전성 저해 우려와 같은 것들을 이제 불식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가 조건이라는 게 잔뜩 달려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금융 규제 산업의 특성상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정이 된 이후에는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서비스 지정을 취소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체로 뭐 예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당연히 취소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심사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비스를 지정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충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서비스가 더 이상 효용성이 없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4년째 이후에 연장이 안 되는 종료 시점에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종료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기타 이제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의 이제 사례를 좀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그 조각 투자와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어 왔는데, 이제 뮤직하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혁신금융 서비스 최초로 조각 투자 실행한 곳은 이제 요 디지털 유동화 증권 부동산을 쪼개 파는 요 카사코리아의 서비스가 최초의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여기는 결국 부동산을 신탁을 하면 이제 수익증권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탁 계약에 따라서 수익증권을 잘게 쪼개서 쪼갠 유동화 증권을 이제 뎁스라고 이제 서비스명을 부르고 있는데, 이 뎁스들을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액면가 5,0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부동산은 워낙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산업이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런 쪼개 팔기를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도입을 했죠, 뮤직하우가. 근데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제가 그 밑에 이제 구조를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다소 복잡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위에 그 이제 저작권자 부분은 그 자신의 이제 권리를 신탁을 한다고 보면 되죠. 예를 들면 그 뮤직하우 에셋에 이제 신탁을 한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럼 뮤직하우 에셋에서 이것을 신탁 증권을 발행을 해서 뮤직하우에서 그 쪼개진 증권을 시중에 판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 그 부분을 양옆으로 펼쳐 놓으면은 카사코리아 모델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각 투자 뭐가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첫 번째 그 카사코리아 방식은 이제 디지털 유동화 증권 방식,
그리고 뮤직하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이름의 증권을 발행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은 그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의한 그 수익증권이 바로 이 규제의 내용입니다. 예.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 반면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올해 4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뮤직하우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예,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뮤직하우에서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 두고 있었어요. 예, 혹시 문제가 되면은 이제 플랜 B까지 생각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미 1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 훨씬 전에 요 사업 모델에 대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을 했고 올 9월 7일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 결국은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 증권을 올해 4월에 금융위가 발표했던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신탁에 따른 수익증권이라고 서비스를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뮤직하우가 그렇게 일부러 신청을 했는지 혹은 상담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투자계약증권이 증권성을 인정받아서 또 어떤 규제가 펼쳐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계속 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요 조각 투자에 대해서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간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뮤직하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라 수익 증권으로 요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카사코리아와 결국은 동일한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가 돼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진정이 더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양자의 모델은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직하우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가 조건들이 또 나왔어요. 근데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올해 4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조각투자증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탁 이제 수익증권을 결국은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투자자들의 투자 재산을 신탁을 하면 조금 전에 가장 우려되던 과연 뮤직하우가 망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되게 우려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하면은 투자자들의 돈은 신탁이 이루어지고 그럼 뮤직하우가 망해도 신탁 회사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 나눠줄 수 있어 라고 이제 안심을 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다 투자자 계약 증권보다 안전한 이 수익 증권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 향후로도 요 조각 투자로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하시려고 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신탁에 의한 수익 증권과 같은 구조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투자계약 증권으로 머리를 들이밀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뮤직하우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은 4월 달에 나왔던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6개월 이후로 미룬다고 해서 그 시한이 10월 20일경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20일까지 이 서비스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와 그다음 금융 질서의 입장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시기가 거의 다가온 거죠. 근데 그 보완책도 여전히 그때 시한까지 준수를 해라라는 게 이번 지정 결과에도 동일한 부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사례를 이렇게 길게들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요 마지막 신전 TV인데요. 먼저 지정 사례를 좀 세심하게 확인해 주세요. 예, 모든 사건에는 다 역사가 있고 역사를 확인하다 보면
내가 어떤 맥락에서 신청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규제 요 샌드박스 그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모든 지정 사례를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동향을 여전히 예의주시하셔야겠죠. 예, 뮤직하우스 사태와 같이 올해 4월부터 금융 위원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혹은 이런 동향을 잘 보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5월달 대통령 선거 이후로 국정 과제가 발표되기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는 방향이 무엇일지 좀 예측해보는 시간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들과 비슷한 시기에 좀 신청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예. 물론 이제 그 패스트트랙을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거의 모든 증권 회사들이 그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해서 모두 다 이제 지정을 받았거든요. 예. 남들 갈 때 같이 가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애매한 경우에는 좀 더 모아나지 말고 나 역시 애매한 태도로 가자. 뮤직하우 사태처럼 대마불사 전략을 구할 수 있어요. 예, 조용히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을 모으고 서비스 규모를 키우면 함부로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는 없거든요. 예,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 혼자 대마부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나와 동일한 산업에 있는 다른 업체들과 함께 그 파일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은 이제 뭔가 규제를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 이미 커진 파일을 또 어떻게 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애매할 때는 애매한 조용한 전략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테크나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좀 제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건 뭐 꼭 나쁜 의미로 볼 필요는 없고요. 소통하는 채널이 필요합니다. 결국 금융당국과 이 서비스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통 채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그다음 지정 가능성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 저희의 그 독점 자료이거든요. 예, 직접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드리냐면 그 금융회사들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의 지금 비슷하죠, 현재까지. 산업군별로 봤을 때 전통 금융회사와 그 다음에 핀테크 회사의 지정 비율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시간의 추이에 따라 지켜보면은 물론 그 샘플이 많지는 않지만 최초 시작 시점에는 2019년 4월경부터 봤을 때 중소기업 규모의 지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죠. 예.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고 대기업의 지정 건수가 높아지죠. 특히 마지막에 피크를 친 거는 좀 그 의외는 아니고 저게 바로 그 해외 소수점 거래 때문에 이제 늘어난 통계라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통 금융 회사와 신생 핀테크 회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그 통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금융회사, 빅텍 금융회사, 전통 회사와 그 큰 기업과 제휴하는 방향을 한 번씩 고려해 보시라는 것을 마지막 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